회의 방청 등에 관한 만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고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현성입니다. 시민의 뜻을 따라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중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 출석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8조 5항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반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 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이지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저희입니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재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빠르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광명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범죄 피해자 안에 이상동기 범죄나 강력범죄 피해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의 피해자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범죄 피해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상동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요. 아, 예. 범죄 피해자 네, 안에 예, 이상동기는 예, 안 예.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묻지마 범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또 이제 이재한 시의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었을 때 청소년들께서 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상범죄에 대응해서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조례를 과장님 제정했습니다. 생각은 이상범죄는 이 범죄 피해자 안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요것만 또 발췌해가지고 더 특화되게 조례를 따로 또 특별하게 따로 네네네. 시대적인 흐름에 네, 따라서 예. 요즘에 뭐 묻지마 폭행이나 예, 이런 예. 강도 사건들이 많으니까 예. 이건 별도로 취급해서 하자 네, 그런 예. 의견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혹시 지금 그 방금 그 범죄 피해자 그 내용하고 보니까 비슷한 조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혹시 그 안에 들어있거나 기존의 범피 그 조례나 지금 오늘 그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그 우리 조례 내용을 저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목적이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이 충돌이 생겼을 때는 혹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합산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이것 완전히 별개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원 어디 범위나 이런 기간 보면 지금 한 조례는 기간이 없어요. 어차피 범죄 피해라고 하면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건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지금 한 조례는 치료 기간의 범위에 대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런데 이게 충돌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가 나중에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리를 하셔서 같이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일단 우선적으로 범죄 피해자 관련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곤 하겠지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 네, 네. 만약에 합체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네. 뭐 통합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저도 지금 조례에 지금 안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상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례대로 조례에 쓸 일이 없기를 우리 광명 시민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주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주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안은 총 4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광명시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건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5년 10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28-1번지 시유지에 건립 예정이며 시민의 자율적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광명형 긴급지원주택 매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98번지 보은회관 인근입니다.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의 주거를 제공하고자 건물 1개동 8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아이동 소규모 주택 정비 거점시설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이동 1265, 1265-5번지이며 여성비전센터 인근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지역 거점 공공시설 건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국비 신청 결과에 따라 재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계약 체결 및 공모 신청하고 2025년 3월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건축과 운영 계획은 행정환경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처분 변경안으로 노두떨 청사 전부 멸실 계획을 변경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사용 중인 4호동은 존치하고 시민건강체육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부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산 취득권이 4건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중기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립 기준에는 다 미반영되어 있고 한 건만 일직동 문화예술센터만 지금 재산 계획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을 보면 이게 원칙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중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그래서 2024년도에 반영하고자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024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언제 이게 세우고 그러니까 내년에 세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이거를 반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도 없이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곳이잖아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좀 계획도 없이 관리 계획안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행정에 대한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광명형 긴급주택 지원에 관련된 부서가 좀 장애인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4년에 3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기 재정 계획에 보면 2025년에 3억, 2026년에 3억 600, 2027년에 3억 1,200, 2028년에 3억 1,800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그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세워져 있으면 네네. 실은 이제 1년에 건 3억이잖아요. 네네. 집 한 채씩이 이제 운영비와 관리비가 집 한 채 가격이 거의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거 본다 그러면 우리 한동에 평소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채씩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1년에 3억이면 너무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 수요를 예측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7389단지의 임대주택 92세대와 재개발 구역 1구역의 임대주택 27세대를 인수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제 우리가 긴급 지원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 임대주택을 이제 인수할 텐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에 있는 그 지금 아파트를 오히려 매입하는 게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더 좀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의원입니다. 사회적 경제혁신센터에 지금 5층짜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2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1층부터 4층까지 이제 저희가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층별로 컨셉을 잡아갖고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컨셉을 좀 틀리게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창업지원이나 자영업지원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도 다 이쪽으로 통합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영업지원센터는 지금 GYDC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뒤편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 테라타워로 이전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2030 분단기 발전 계획에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각각 구성하는 것보다 한 건물에 층별로 컨셉을 잡아서 하고자 하고요. 창업지원센터나 자영업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도 중기 공유 계획에 없죠? 지금 이게 반영할 계획. 위원님 이게 중기 재정 계획에 본 예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4년도에 지금 네네네. 계획이 그게 세워져 있고 반영이 계획 돼요. 세워줌과 동시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본 예산 세울 때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공유재산 계획을 그러니까 그게 본 예산 세울 때 그게 공유재산 그 관리 계획이 먼저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이랑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산서 올라갈 때 중기 재정 계획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 지금 이게 들어가 예산- 있잖아요. 본 예산 올라갈 때 중기 재정 계획을 본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서 제출할 때 중기 재정 계획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다 이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지금 본 예산에 네. 돼 있잖아요. 저희 본 예산 책자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일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체 건을 말씀드린 거고 일부 이렇게 그쵸? 반영이 된 거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이 네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본 예산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안이 이번에 지금 수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게 본 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좀 이재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이 계획안이 돼야 예산이 쓰는 거지. 계획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랑 왜 같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1층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1층에는 주차장하고요. 공정무역 관련된 그 커피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주차장이 기존에 현재 지금 주차장이 뒤에 그 건물 뒤쪽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조금 이렇게 다시 이제 건물을 벽을 다 허물고 주차장을 한 3대 정도 더 늘려서 그 1층 공간에 이제 주차장하고 저희가 이제 공정부 카페를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비싼 땅에 1층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그 건물을 구입해서 할 때 그 주차장 확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이 빌라를 사서 주차장을 그 1층 공간에 그 임대료 나오는 그 공간을 없애가면서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기존 주차장이 몇 대 안 7대가 들어가잖아요. 7대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요? 네네. 근데 7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층을 부셔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좀 이제 저기 그 상가 건물이 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용도에 맞게끔 판매하고 체험하고 아이들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예,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130억이죠? 130억 들어가 130억이고 130억 얼마요? 저희가 120억이고요. 100. 네네. 저희가 이제는 그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공정 무역, 공정 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2019년도에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8번째로 공정무역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원래 거기 보면은 그쪽에는 이제 다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좀 이렇게 건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건물 하나에 지금. 120억에 들여가면서 이 센터를 하는 그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이제 공정무역하고 사회적 경제 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3,000명 정도 교육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는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저희가 그 오픈박스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이 뭔지 사회적 경제가 뭔지 공정관광이 뭔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경제가 유엔에서 올해 그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교육 차원에서 저희 광명시에 있는 아이들 진로 체험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좀 전국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센터로 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지원 주택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35페이지에 작성해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 수요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화재 재난 이게 지금 장애인 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맞나요? 저희가 주거복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과의 주거복지 팀이요? 예.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되죠? 관리는 일단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직원을 하나 더 뽑으시는 건가요? 네, 관리 인력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 인력을 뽑아서 이 빌라를 관리를 하고 빌라에 예.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나 뭐 화재 재난 피해자들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의 비어져 있을 이 공실 때문에 인원이 한 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 뽑는 건 아니고 그분이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지금 올라왔고 또 예산에는 이거는 전체 썼잖아요. 전체 그죠? 본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안 통과되면 올려주세요. 예산안 통과 안 되면은 그냥 본 예산 그것도 부결해야 되는 건데 관리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예산도 부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적으로 예. 저희 저번에 그 도서관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한 말씀.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의원님께서 그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이제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 내년도 본 예산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그 다음 해 연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령상에 따라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예산에나 이제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는 이거를 이제 의회에 의결을 그 본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거를 의결을 받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본 예산 제출할 때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같이 제출을 한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24년도에 이게 중기 계획이 생겨요. 그 뭐 건물 매입이나 뭐 이런 게. 근데 이런 거 24년도에 넣을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를 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한 해에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기분 공유재산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120억, 130억이 들어가는 거면은 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그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시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꼭 반영을 해서 예산을 이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 부득이하게 제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지한 의원님. 이지현 다시 네, 한번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계 의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저번에 일직동 우리 도서관 그거 할 때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그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치에서 부결이 됐는데 예산이 복지 상임위에 가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행정적인 절차가 그냥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면 복지에 가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가서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깎고 무시하고 자칫 이 상임위를 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예산과 그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마시고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면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은 다음번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격차를 둬서 올리면 좋은데 그냥 계속 같이 예산과 동의안을 같이 올려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좀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긴급형 지원주택에 담보가 22억 4,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건데 이 담보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그 담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이재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번에 하안동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같이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이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시에 그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이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시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기분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 때 수시분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제출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산을 이번에 예산도 심의 받으실 거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럼 추경에 넣죠. 본 예산 말고 추경에 넣으면 되잖아요. 추경에 넣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꼭 본 예산에 넣어서 꼭 해야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의 매입이나 이런 그 취득 부분이 좀 본 예산에 이루어져서 추경에 사실 이런 그 막대한 비용을 또 저희가 요구를 드린다는 게 사실 또 쉬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좀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긴급 지원 주택 그 담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계약 절차상에서 이 부분 해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만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까지 매입하는 다 거예요?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 전부 다 다, 같이 예, 매입하는 토지 건가요? 건물 다 합니다. 네, 그럼 일직동 문화예술센터에 대해 설명을 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지금 일직동의 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예술센터 이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동 쪽하고 일직동 소화동 쪽하고는 모든 지금 예산 자체가 일직동 소화동 쪽에 거의 우리 시 예산이 한 70에서 80%가 투입되는 것 같아요. 광명동 쪽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은주입니다. 네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직동 소화동 건에도 문화예술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라서 이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게 됐고요. 광명동, 철산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철산 유수지에 문화예술센터 건립 용역을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그 타당성 검토 결과 좀 초고난도 위험 지역이어서 그 위험이 이제 해소돼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간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구역에 학교 복합 용지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지 복합 센터로 지금 그거를 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가 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중장기 이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그 우리가 권역별로 나면 광명동, 철산동, 하안권, 소하권 뭐 이 정도 나누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지금 네 개 중에 3개가 다 이게 소하권 일직동 그쪽에 있잖아요. 광명동 쪽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뿐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상대도 되게 좀 소홀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중기 계획을 세울 때 좀 이게 좀 광명동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혁신센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그 23쪽에 기준 가격 명세서에 보면 개별 공시가가 나와 있는데 그 토지의 가격이 693만 원이 공식 시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을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는 저희가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이 있고 저희가 그 탁상 감정을 받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가 매입을 할 때 참고하는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랑 참고를 하는 거고요. 저 매입은 그러면은 현 시가로 봤을 때 매입 가격이 평당 토지 평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토지 평당이요. 예. 저희가 이제 75억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은 그쪽이 저희가 이제 그 하안동 사거리에 네. 그 큰 도로변입니다. 거기 테라타워 앞길에.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조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물 가격이 5억 1,730여만 원이잖아요. 예, 예. 이것도 뭐 공시 가격인가요? 아니면 현시가인가요? 이건 기준 시가입니다. 공시 가격이죠. 예, 예. 기준 시가. 예. 그러면 지금 이 총 사업비가 120억이라는 돈이 이 공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예, 예. 만약에 현시가로 한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그 건물 매입비는 저희가 이제 탁상 감정을 받아본 결과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고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가는 한 7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층별로 컨셉을 잡아서 외관까지 싹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나머지 금액은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계산된 건 다 공시가 가격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현시가라면 이 120억이 아니라 예, 예. 더블도 넘을 거란 얘기죠. 따지고 보면은 현시가로 따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44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건 어떻게 추정된 금액이에요? 저희가 이제 평당 요새 그 건축비 평당 가격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 실제 설계 한번 해본 건가요? 예, 예. 지금 그 리모델링 비용 다른 부서에서 하는 금액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저희가 44억을 책정을 한 거고요. 그 매입비는 75억입니다. 그 매입비는 저희가 이제 시세대로 부동산에 알아보고 탁상 감정 받은 금액입니다. 매입비가 75억 정도. 나머지 금액은 다 예, 리모델링 그러면 여기에 금액입니다. 뭐 토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포함해서 네, 네. 75억 정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12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표현돼 있는데 예, 예. 현시가로 하면 그 이상이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75억으로 나올 그러니까 수가 이거는 있어요? 그냥 저희가 매입할 때 절차상의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랑 얼마 되는데 얼마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뭐 세금이나 증여세나 뭐 취득세나 매길 때 요거는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매입 절차의 하나의 이제는 그 서식에 들어간 내용인 거고요. 저희가 이 건물 매입 금액은 저희가 75억으로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아니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자 690만 원이 예, 이 127평 가격이잖아요. 예, 29억이잖아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건물 예, 비가 예. 51억, 5억 1억이고요. 네, 네. 요것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건물 가격이? 지금 34억 정도 되잖아요. 이 그죠? 44억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아니 44억을 플러스해서 네, 예. 그러니까 이 44억은 이제 기준시가랑 공시지가를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봤을 때는 75억 정도면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가격평가 받아서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기준시가랑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 44억이고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75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120억 정도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는 얘기죠. 네, 네, 더 맞습니다. 추가 없이. 예, 예. 여기에 그 직원이 지금 들어갑니까? 식센터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이제 위탁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할지 요거는 저희가 이제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마쳤고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럴 경우엔 또 직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예, 예. 위탁을 하게 되면은요. 예,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그런 그 사업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건물에 저희가 그 센터가 지금 이제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4가지 센터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 독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광명시가 이제 저기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공정무역이든 공정관광이든 아니면 사회적 경제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화동에 지금 한 70편 정도 돼요. 저희 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희가 지금 한 1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70개가 되는데,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책상 하나 놓고 기계 고정석이고 자유석은 큰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지금 한 30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있는데 타시군에서 벤치마킹 와서 광명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 뭐 공정무역, 공정관광 관련해서 지금 뭐 수상도 한 12개 정도 했는데, 저희가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광명시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효과도 많고. 예.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각 부서에서 다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이 경제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센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센터들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센터를 또 다시 건립해서 뭐 더 부각을 시킨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투자 대 인풋과 아웃풋을 따졌을 때 인풋에 비교해서 아웃풋이 결과가 그만큼 나오느냐, 저희들은 그걸 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더 좀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긴급지원주택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있죠. 기금이.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안정화 기금도 있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이런 거. 그런 데서 기금이 필요한 것이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잖아요. 마련해 뒀잖아요. 그죠? 예, 그는 금전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그 거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화재가 나거나, 거쳐도 마찬가지고 예.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예,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제도권에서 보호가 안 되는, 뭐, 갑자기 뭐, 비닐하우스가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임시 수용 그 거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재난기금에서 사용이 제도권이라는 그 보호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일단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그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제도권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해주고 안 들어가면 안 해주고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요? 예, 저희는 그 말씀드리자면 제도권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섹터는 따로 있고, 저희는 사실은 취약계층입니다. 제도권에서 그래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타겟이 명확합니다. 긴급 지원 대상인가요? 취약계층이? 예. 그 취약계층들은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취약계층인데도 그 제도권에서 보호받잖아요. 네. 그 제도권에서도 또 보호받지 못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취약계층으로 포함시켜서 거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여기 긴급지원주택으로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해당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주택 매입을 하겠다. 네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설득력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제도권이라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뭐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긴급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루라도 묵을 그런 거주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 시에는 사실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지 못했어요. 그 예전에도 계속 그게 이제 대두가 많이 돼서 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화재로 인한 그 피해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좀 지원을 해두려고 해서 이번에 이런 그 거주에 대한 그 매입을 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는 없었는가요? 있었지만 그때는 마련 못하고 이제서라도 늦었지만 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이지만 이제 코로나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 그 몇 가구에 대해서 그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정말 그 어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애를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막 군부대나 뭐 이런데 저희 시설이 아닌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그러한 이 거주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자 이제 그렇게 이번에 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뭐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고 뭐든지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비용들이 과연 그 일어날 거를 예상해서 준비해서 하는 그 비용들이 과연 적절하게 이게 책정이 돼서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 차원이지 뭐든지 하면 좋죠. 뭐 그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긴 하지만은 그 어느 한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 지출한다는 거는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미 의원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센터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이번에 새로 설립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화동에 있는 네, 네. 그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소화동에 지금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이제 창업 교육실처럼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이제 그 뭐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여기 하안동에 설립하는 센터는 저희가 조금 이제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는 전국에 이런 센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 말고 다른 데 없는 그런 혁신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고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은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는 게 가칭인 거고요. 저희가 지속 가능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적 경제센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번에 사회적 경제혁신센터라는 거를 별도로 또 지금 설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아 이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비가 지금 8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안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이 소아 이동 여성회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기존의 3개 조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군데는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 주변에서 이런 정비 사업을 좀 문의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관리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소규모 관리 계획에는 이 아파트,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 시설 위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공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런 그 공간적인 서비스가 조금은 계획적으로 부족하게 들어갈 그 가능성이 있어서 이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서 어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예.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 시설로 들어가는 용도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주민들 다수가 모여서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하고 뭐 육아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거면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마을에 관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용도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부 용도는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1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5년도, 26년도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우리 시비가 80억을 그 25년도까지 지금 점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신 건가요? 일단 이제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 공모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립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공모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토지 매입비를 시비로 하지 않고 조금은 국비로 좀 토지 매입비도 국비도 가능한 겁니까? 예, 요 공모에는 이 공모에는 토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공모입니다. 그 토지 매입비까지 그러면 국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전액 시비가 80억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전액 80억이 될 거고요. 저희가 공모 당선 금액에 따라서 일부 그 토지 매입비로 국비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한 의원. 네, 이재한 의원입니다. 소아 이동 소규모 주택 정비 거점 시설 부지 이제 광명시의 이 주택 정비가 현재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11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합 설립 준비 중인 것까지 포함입니다. 11개요? 예. 13구역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거기에는 이런 거점 시설을 하기 위한 뭐 다른 뭐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새터마을에도 거점 시설 공간 조성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자리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한 120억 중에 일부를 저희가 건축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건설지원과에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주민 편의 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계속 이렇게 넣는다 그랬는데 실은 이제 그런 주민 편의 시설은 현재 이제 우리 행정복지동에 좀 잘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마련되어 있고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면 몇 프로 정도를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 상에는 최대 50%까지인데요. 지금 저희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50%까지는 사실 토지 매입비로 전부 반영하기는 계획 내용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토지 매입비 쪽으로 좀 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11개 좀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실은 우리 광명동 쪽에는 13구역이 상당히 지금 이제 이 가로주택 사업으로 좀 하는데 진척이 좀 되게 좀 둔한 편인데 실은
시에서도 좀 그쪽에 13구역 쪽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화동하고 이 13구역하고 되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시에서 하려고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13구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센터가 좀 있지만 그 센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유부엌이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공유부엌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지금 뭐 이렇게 활동이 거의 없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13-2구역 같은 경우는 실은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제 위험한 노후주택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철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런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3구역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좀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 네. 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예산을 보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사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들이 되었는지 보니까 지금 뭐 사회적 경제나 문화예술이나 뭐 긴급지원주택이나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뭐 특조금이나 이렇게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네 항목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혹시 사전 절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혹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이런 동의안을 통해서 혹시 예비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다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 용역을 해서 이제 500명 대상 광명시민 500명 대상으로 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94% 이상 꼭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매입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원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조금을 좀 받아서 시비에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조금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문화예술센터는 전체 그 총 사업비가 한 33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200억은 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200억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이제 11호 잡고 있는데 동의안 통과가 되고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긴급지원주택 관련해서는 그 현재 그 11호 3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확보가 가능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비주택도 이것도 아까 공모사업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광명형 긴급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차장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장애인 주차장이나 어르신 주차장이나 사실은 꼭 우리가 때로는 가끔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이 매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임대주택 같은 거 하면서 사실은 아동폭력이나 뭐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을 분리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산이나 뭐 어디 부천까지 이렇게 그동안에 타 지역을 이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드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회나 공모를 해서 가능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서 이런 반영할 수 부분들 있도록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뭐 시비를 줄이는데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해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해 시간에 협의를 했어요. 정해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호 부위원장께서는 정해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취득재산 목록 사건 중 광명시 사회경제혁신센터,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광명형 긴급지원주택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정호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영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발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지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지 4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지 5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지 6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지 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지 8조에서는 협력체계 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강성열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원암용 예방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한 의원님. 네, 질의해 혹시 주십시오. 마약류 하면 우리가 관리 대상이 몇 종류나 되나요? 글쎄, 그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요. 다음에 대마,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양귀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그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한 그 목록이 있잖아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 되게 이제 마약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네. 몇 가지 딱 목록이 나와 있지 않은 건가? 그럼 마약류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저게 마약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구분해? 거기에 그 마약류라는 거는 이제 그 약품에 분류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향정신성. 그 약품에 분류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소장님 없어요? 약품에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코드에 의해서 그 마약류로 향정 의약품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약류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대단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약품이어도 성분이어도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가지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도 이렇게 마약류라는 그 향정수자 의약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되게 마약류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최근 이렇게 우리 지금 마약이 이제 뭐 영화 범죄의 도시에서 나왔듯이 막 너무 흔하게 지금 뭐 하루쯤 눈만 뜨면 마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지금 약사회랑 같이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각각 나눠서 그 마약류에 관한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은 5시간, 중학생은 6시간, 고등학생은 7시간을 의무적으로 마약류에 관한 그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께서 그 조례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협력 체계를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약사회랑 다 같이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보면 그 부탄가스나 이제 본드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흡입하잖아요. 그런 부분 판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조금 우리가 생명사랑단에서 번개탄 예방 캠페인 하듯이 그 부탄가스나 이렇게 그 본드 종류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을 좀 같이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독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마약 남용은 그 연예계에서 사실 그동안에 쭉 그 일상화돼 있던 그런 건데 이게 요즘에 들어서 이제 청소년 쪽으로 번지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현재 이 마약류 건으로 혹시 뭐 입건되거나 조사받거나 이런 건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네, 해서 한번 좀 요청 만약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광명시에서도 마약 유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네. 그렇다 그러면 또 심각하게 이런 거에 대한 예방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건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를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원이신 김정우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영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학구폭력, 성폭력, 사회적 참사, 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광명시에 청소년 이 심리 외상이라고 이 명칭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상담센터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숫자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럼 파악하실 거예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외상후가 있는지를 이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깊이 저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이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의뢰를 들어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분석을 해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러면 얘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학교 자체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학교에서도 이제 의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상담센터로 오면 저희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얘가 이제 다른 문제인지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인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겠죠. 아, 그러면은 그 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실질적 재원 확보 방안 및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타 지역과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액의 지방세 수입의 7%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위반 사전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한 의원입니다. 일반액의 지방세 수입의 7%, 약 7% 이상인데 7%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올해 보니까요. 올해 7% 해보니까 180억이 됩니다. 186억. 186억. 예. 이거를 교육 경비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그 이상으로 이제 편성을 한다는 예, 조항이 현재 있습니다. 광명시 교육 경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게 182억 7,500만 원입니다. 182억 그러면 한 4억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7% 이상이니까 예, 그 예. 뒤로는 더 많이 있겠지만 현재 7% 이상으로 하니까 7% 이상으로 해야죠. 7%를 봤을 예, 예. 때는 한 4억 정도 늘어나고 그 이상 예, 예. 최대 몇 프로 정도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 상한선은 없나요? 7%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 경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방세 수입의 이제 7%라고 했는데 7% 이내도 아니고 7% 이상이거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7% 이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더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7%를 정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7%라고 정한 것은 이렇게 타식을 해보니까 이제 7%, 10%도 있습니다. 근데 7%가 가장 많아서 저희도 적정한 선이 올해 이제 교육경비 예산하고 대비해 보니까 7% 정도가 맞겠다 해서 7%로 정하게 됐습니다. 타시의 기준으로 예. 해서 타시에서 다 이상으로 그렇게 했던가요? 예, 이하가 예. 아니라? 이내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시에서는 7%가 적정하다. 예. 그래서 그 7%라는 수치를 넣어서 이거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아, 제3조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개정한 게 아니고. 아, 신설이요? 예, 예, 예. 예. 그러게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이 보조 금액으로서 현 그 학교에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충분히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뭐 적다, 많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대형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줄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이제 운영비로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대형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이제 저희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형 투자로? 예, 예. 국비나 도비가 나올 경우에? 외칭 사업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아니면 이제 교육청비 대형 사업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일몰 및 조직 변경에 따른 기능 상실과 광명시 디지털 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